충북 상골, 들바람이 매캐하게 불어오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난다. 논두렁을 타고 물꼬를 트고 오일장으로 짐을 이고 나간다. 이 마을에도 집집마다 사연이 있었는데 정씨 집안의 사연은 오래 묵은 된장처럼 진하게 밴 것이었다. 아버지 정덕수는 한때 손재주 좋은 목수였다. 대청마루를 반듯하게 일으키고 삐걱대던 방문을 살살 달래던 사람이었다. 세월이 지나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자 그는 톱과 대패를 내려놓고 작은 논밭으로 돌아갔다. 봄이면 모판을 들고 여름이면 논물을 살피고 가을이면 벼이삭을 어루만졌다. 한 해 농사가 늘 그렇듯 풍년 갔다가도 끝내는 빠듯했다. 어머니 이선옥은 더 부지런했다. 새벽빛이 푸르도록 김치와 나물을 싸고 머리에 고춧구러미를 이고 오일장으로 향했다. 장터에 앉으면 아주머니 오늘 무말랭이 좋아요 하고 웃음을 내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았다. 힘들어도 남 탓하지 않았다. 일한 만큼 먹는 거야가 그 집안의 오래된 말이었다. 문제는 외아들 정일이었다. 어릴 적부터 손에 물 묻히기 싫어했고 자라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또래들이 여름방학이면 고추밭에 멍석을 깔고 말리고 겨울이면 산비탈에서 장작을 패는데 정일은 느티나무 아래서 딱지나 구슬을 굴렸다. 가을개서 빈 낚싯대를 들이우고 낮 햇볕을 졸음으로 탕진했다. 어머니는 우리 일이는 아직 어려 하며 자꾸만 감싸주었다. 아버지는 가끔 말하려다 말고 한숨을 길게 쉬었다. 어느 저녁 어머니가 모처럼 장에서 돼지고기 한 점을 사왔다. 된장찌개 위에 고기를 살짝 얹어 보리밥과 비벼 먹는 그 집의 드문 호사였다. 상이 차려지자마자 정일의 젓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가장 살코기 많은 조각을 자기 그릇으로 쓱 끌어왔다. 아버지의 손이 그 젓가락을 붙잡았다. 일하. 일하지 않고 먹는 밥은 입에선 달아도 배에선 쓴 법이다. 정일은 인상을 찌푸렸다. 아버지는 맨날 그 소리예요. 밖에 사람들 다들 놀고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들 잘 먹고 잘만 살아. 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 어둠을 보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기 한 점을 반으로 잘라 두 그릇에 나눠 담았다. 저녁 공기가 조금 식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장으로 가는 날 정일이 따라 나섰다. 장터는 삶의 냄새로 가득했다. 삶은 옥수수의 달큰함, 막 부친 빈대떡의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에 섞인 바닷바람, 좌판마다 오시오, 보고 가요. 소리가 물결처럼 일었다. 어머니는 단골들과 흥정을 하고 물을 깎아 맛을 보게 하며 점심값을 벌었다. 정일은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다. 그때 빨갛게 윤이 오른 사과가 눈에 들어왔다. 김씨 아주머니가 키 작은 손녀에게 물을 먹이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였다. 생각보다 손은 빨랐다. 사과 2개가 재빠르게 품속으로 사라졌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달콤한 향이 뒤섞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도 빨랐다. 멀리서도 그 손놀림을 보았다. 어머니는 손님에게 잔돈을 건네고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장터 끝 대추나무 그늘 밑에서 어머니는 낮게 물었다. 이라, 그거 어디서 났니? 정일은 시선을 피했다. 그냥 먹고 싶어서 2개쯤이야. 어머니의 목이 잠겼다. 배고프면 집에 와서 먹어라. 굶어 죽진 않는다. 하지만 버릇은 한번 죽으면 다시 못 살린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손대는 건 도둑질이다. 에이, 엄마도 너무 유난이야. 이 정도가 뭐 어때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과값을 찾아 김씨 아주머니에게 갔다. 아이고, 선호가짐에 뭘 이런 걸 다. 아주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웃지 못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해가 기울고 장이 파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정일은 휘파람을 불다 말다 했다. 집에 돌아와 상을 물린 밤, 아버지는 오래된 기침을 했다. 마루 끝에서 개가 한 번 짖고 다시 고요해졌다. 방 안에서 어머니는 이불을 펴고 천천히 누웠다. 낮 동안 굳은 어깨가 이불 속에서 천천히 풀렸다. 눈을 감자장터의 소리들이 다시 들려왔다. 보고 가요. 싸게 드려요.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도. 2개쯤이야.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떴다. 곁방에서는 아들이 세상 모르게 코를 골았다. 어머니는 손끝으로 이마에 땀을 닦듯 눈가를 문질렀다. 눈물이 손바닥으로 스몄다. 일이라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데.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은 벽에 스며들어 밤새 식어갔다. 지붕 위를 스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기침 소리가 몇 번 더 이어졌다. 아버지는 누운 채로 천장을 보았다. 손은 거칠고 눈빛은 조용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 묵혀둔 바람 같은 체념과 그럼에도 끝내 놓지 못하는 기대가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당 한쪽 장독대 위로 햇살이 번졌다. 어머니는 물독에서 물을 길어다 밥을 안쳤다. 된장찌개에 애호박을 넣고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밥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다. 그러나 밥상이 차려져도 정일은 마루 끝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엄마, 오늘은 나 나가. 친구들 만날 거야. 숟가락 소리가 그 말에 잠시 멈췄다. 이라, 오늘은 아버지 논에 물길 좀 봐주고 나가라. 아버지 허리가 더 아프다. 엄마나 다녀와. 나는 그런 거 못해. 말끝이 차가웠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고 한 번 더 놓았다. 어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라, 세상은 누가 대신 밥을 떠먹여 주지 않는다. 내 밥은 네가 벌어야 맛이 난다. 정일은 대꾸하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 뒤 그는 신발을 털썩털썩 끌며 마당을 나갔다. 햇빛이 등에 닿았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아직 어려 보였고 어딘가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다. 장터 어귀에서, 우물가에서, 논두렁에서. 정손주가 일찍 철들면 좋을 텐데. 애는 착하긴 한데 손에 물 묻히길 싫어해. 그런 말들이 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흘렀다. 말은 달수롭지 않게 시작해도 끝내 사람의 마음을 긁는 법이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저녁에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 들은 말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래된 목숙칼을 꺼내보았다. 날이 무뎌진 칼이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칼을 문지르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라, 사람은 손에 남는 게 있어야 한다. 굳은 살이든 흙냄새든. 그 말은 방문을 지나 마당으로 다시 하늘로 올랐다.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별빛은 멀고 숨소리는 가까웠다. 정일은 그 밤도 잘 잤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깊게. 어머니는 눈을 감지 못한 채 뒤척였다. 이불 끝을 움켜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다음 날 장터에 다시 나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일에게 장사 도우라 하자. 작은 일부터. 어머니는 그렇게 마음을 세웠다. 그러나 마음을 세우는 일과 사람이 변하는 일은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마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무거웠다. 대문을 나서자 아침 안개가 골목을 채웠다. 안개 속에서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돌아올 거다. 언젠가는.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어머니의 등은 더 굽어졌다. 그리고 이 집의 이야기, 정일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장마가 한풀 꺾인 아침, 마을 어귀에 바람이 눅진하게 불었다. 우물가에선 안악들이 빨래를 헹구고 논두렁에선 물꼬를 트는 소리가 졸졸 들렸다. 정씨 집에도 아침밥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밥상 위에는 말이 없었다. 전날 장터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어머니 이선옥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아버지 정덕수는 기침을 몇 번 참아 삼켰다. 정일은 젓가락을 탁 놓고 말했다. 나 오늘 나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그때 마당문이 드르륵 열리며 이웃 최태식 아저씨가 들어섰다. 밀짚 모자를 벗으며 허리를 굽혔다. 형님, 오랜 일손이 귀해요. 내가 아는 곡물상 창고에서 사람 찾는 데입니다. 쌀가마 나르는 일인데 하루만 버티면 다음부턴 훨씬 수월해요. 일당은 성실히 나오고요. 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밝아졌다. 손에 쥐인 행주가 꼭 쥐어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라, 한번 해봐라. 첫술에 배부르면 일이 아니지. 정일은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해보면 되는 거죠. 뭐 잠깐 도와주다 오면 되잖아. 창고는 장터 끝자락에 있었다. 지게차가 드문 시골이라 사람 손으로 40킬로짜리 쌀가마를 옮겨야 했다. 선임이 말했다. 처음엔 허리 아프다. 그래도 한나절만 버티면 몸이 길을 알아. 말없이 일만 해주면 일당은 내가 확실히 챙겨줄게. 처음 두 포대는 어찌어찌 들었다. 땀이 목 뒤를 타고 흘렀다. 세 번째엔 숨이 가빠왔다. 팔이 후들거렸다. 1시간쯤 지나자 어깨가 화끈거렸다. 점심 무렵 선임이 물통을 내밀었다. 한 바퀴만 더 밀고 밥 먹자. 밥에 김치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정일은 손사래를 쳤다. 저는 소가 아니잖아요. 허리 나가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그래도 반나절은 채우고 가야. 저도 몸이 소중하죠. 다음에요. 그는 장갑을 벗어 던지듯 내려놓고 창고를 나왔다. 햇빛이 번쩍였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등을 스치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저녁 집안.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일은 어땠니? 안 맞아. 내 체질이 아니야. 그 집도 사람 많잖아. 나 말고도 할 사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은 한번 맡은 일을 끝까지 해줘야 신용이 선다. 말없이 중간에 그만두면 다음에 누가 너를 믿고 일을 맡기겠니? 정일은 짜증 섞인 웃음을 흘렸다. 신용은 사장님들이나 챙기는 거지. 나는 알바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방 안 공기가 서늘해졌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기침을 참듯 입술을 깨물었다. 말 대신 눈을 감았다. 이틀 뒤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엔 마을 건너편 벽돌 공장이었다. 흙을 개고 틀에 찍어 말린 뒤 뒤집어 쌓는 일. 햇볕 아래서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했다. 공장주가 말했다. 첫날은 손에 물집 잡혀. 그게 직업의 표야. 사나흘 지나면 손이 단단해진다. 정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손바닥에 투명한 물집이 맺혔다. 저녁엔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둘째 날 점심, 뜨거운 흙덩이가 손가락 마디를 탁 때렸다. 그는 그대로 흙삽을 내려놓았다. 저 그만둘게요. 피부가 약해서 안 맞아요. 햇빛 알레르기도 있고. 공장주는 말없이 고무대야를 치웠다. 얼굴에 실망이 서렸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을 데워 손을 씻기며 말했다. 물집은 3살 돋는 소식이지. 다들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야. 정일의 목끝이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해봐요. 쉬우면 엄마가 하시라고요. 나보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만 하잖아. 그 순간 안방에서 캑캑거리는 기침이 터졌다. 아버지가 문틀을 잡고 나왔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손등. 그는 말하려다 결국 입술을 다물었다. 대신 손가락으로 마루 끝을 1번, 2번 쓸었다. 먼지가 묻었다. 그 손끝을 보며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손에 남는 게 있어야 사람이 선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을의 말은 물처럼 번졌다. 우물가에서 장독대 사이에서 오가는 발자국 뒤에서 정손주 또 일을 놨다지. 착한 구석은 있는데 손에 물 묻히길 유난히 싫어해. 에구, 선옥씨 속이 오죽하겠어. 어머니는 들은 척을 안 했다. 듣지 않은 척하는 게 버릇처럼 쉬워졌다. 하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 스친 말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신용, 또 그만둬. 아, 그 집 아들. 단어들이 가슴팍에 박혀 잠을 막았다. 최태식 아저씨는 한 번 더 문을 두드렸다. 이라, 우리 논두렁 보수하는데 반나절만 도와줄래? 싹슨 내가 넉넉히 줄게. 정일은 고개를 저었다. 허리 무리 가요. 저 그런 거 하면 며칠 아파요. 그럼 내일 시장에 채소 상차라도. 아저씨, 죄송한데 저 요즘 공부하려고요. 괜히 몸 쓰다 시간 버리면 안 되잖아요. 태식 아저씨는 말끝을 삼켰다. 그래, 몸은 내 거고 인생도 내 거다. 등을 돌리며 낮게 덧붙였다. 근데 신뢰는 너만의 게 아니다. 같이 나눠 쓰는 거다. 그 무렵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밥솥 열 때 풍겨나오던 따뜻한 김이 금세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종종 마루 끝에 앉아 오래된 대패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으로 달아 없어진 나무결을 쓰다듬다가 손을 멈추곤 했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돌아오면 마당에서 오래 서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녁상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타협을 제안했다. 이라, 내일은 엄마랑 같이 장에 나가자. 무가지로 오고 거스름 돈 봐주고 손님 오면 인사만 해도 돼. 작은 일부터 하자. 정일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 나도 내 삶이 있어. 엄마 세대처럼 살 생각 없어. 남 눈치 보면서 살기 싫다고.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잠깐,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떨림이 1번 지나가고 다시 눈을 떴다. 눈치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선이야. 그 선을 잃으면 네가 너한테도 눈치를 보게 돼. 말은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가늘었다. 정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신발을 꿰차며 중얼거렸다. 답답해. 다들 너무 답답해. 그가 대문을 쾅 닫고 나가자
마당에 먼지가 한 줄 피어올랐다. 어머니는 그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마루 끝에서 기침을 또 한 번 삼켰다. 바람이 문틈을 스쳤다. 장독대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조용하지 않았다. 며칠 사이 기회는 몇 번 더 왔다. 곡물 창고, 벽돌 공장, 논두렁 보수, 장터 상차. 그러나 정일의 손은 늘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그해 여름 정씨 집의 실내는 바닥을 드러냈다. 도움의 손길은 하나둘 접혔다. 장에선 속삭임이 더 커졌다. 그 집 아들 말만 번지르르 하지 끝이 없대. 그러게 사람은 끝맛으로 기억되는 건데. 어머니는 그 말을 머리로는 흘려보내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은 흘려보내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대문 밖으로 한번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떴지만 멀었다. 손바닥을 마주 비벼 온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말했다. 이라, 늦어도 돼. 다만 너무 늦지만은 말아라. 그 소리는 마당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정일의 발걸음은 점점 집 밖으로 더 멀어졌다. 다음 이야기의 문도 그와 함께 어둠 쪽으로 조금 더 열렸다. 새벽 안개가 골목을 메웠다. 닭이 울기 전 낡은 가방 지퍼가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문살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루에서 이불을 덮고 있던 어머니 이선옥이 몸을 일으켰다. 이라, 이른데 어디 가니? 대답은 짧았다. 잠깐, 금방 와. 그 한마디 뒤에 발자국 소리. 대문이 스르르 열리고 느티나무 그림자 사이로 정일의 등이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어머니는 툇마루 끝까지 나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안개 속에서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우물 위 도레미가 흔들리는 소리, 장독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정일의 발길은 읍내로 향했다. 장날이면 북적이던 시장, 평일에 너는 반쯤 꺼져 있었고 어둠과 불빛 사이로 포장마차 천막이 펄럭였다. 오래전 축제에서 어울렸던 상문과 철구가 그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어이 일, 어디서 굴러왔냐? 얼굴이 반쪽이네. 그냥 답답해서 나왔지. 집은 좀. 됐고 앉아라. 국물 뜨끈하다. 아줌마, 순대국 하나 더요. 첫날은 따뜻했다. 누군가 밥값을 냈고 누군가 담요를 내주었다. 상무는 자기 고시원 침대를 양보하고 바닥에서 잤다. 하루 이틀만 쉬었다가 말은 그렇게 시작된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된다. 사흘째 저녁 철구가 화투장을 꺼냈다. 심심한데 맞고 한 판? 1,000원짜리로. 심심풀이야.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난 잘 몰라. 그러나 밤 공기가 길어지면 심심풀이는 금방 판이 된다. 이번에 따면 일주일은 걱정 없다. 같은 말이 입에 붙는다. 패는 그를 배려하지 않았다. 패가 꺾일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한 칸씩 꺾였다. 잃는 돈은 남의 돈 같았고 빌리는 돈도 남의 돈 같았다. 사장의 공책에 외상 두 글자가 얇게 그러나 똑바로 적혔다. 야, 내일부터 진짜 일하자. 몸 쓰는 건 나랑 안 맞더라. 정일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가도 다음 날 눈을 뜨면 해는 이미 중천이었다. 상문이 소개한 분식집 설거지는 반나절 만에 그만뒀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데웠고 철그릇은 미끄러졌다. 사모님, 물이 너무 뜨거워요. 사장은 어깨만 으쓱했다. 원래 그래. 다 그렇게 해. 그 원래라는 말이 못마땅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포장마차로 갔다. 며칠 후 철구가 또 다른 판을 소개했다. 지하룸 등이 희미한 창 없는 방.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비닐로 덮여 있었다. 군용 점퍼 차림에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 오면 초심자 운이 있지. 조금만 해. 조금은 언제나 조금을 넘는다. 판도는 커졌고 손은 덜덜 떨렸다. 이기면 자신감이 올라갔고 지면 다음 판을 생각했다. 그 사이 공책의 숫자도 커졌다. 외상 4만, 7만, 12만. 글씨는 여전히 얇았지만 그의 숨은 점점 굵어졌다. 1. 내일은 오전 짐 하역 있다. 딱 3시간만 와라. 시급 준다. 상문이 애써 잡아주던 끈도 느슨해졌다. 나 내일 중요한 약속 있어, 진짜로. 다음에. 그 약속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와 한 약속만큼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드물었다. 밤이 깊으면 코끝에 막걸리 냄새가 남아있을 때면 고향집이 떠올랐다. 물독의 바가지가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가 무써는 소리, 아버지의 마른 기침. 생각은 뚜렷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이번 판만 이기고 며칠 더 지나 낯선 남자 둘이 고시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왔다. 담배 냄새가 짙었다. 군화처럼 단단한 발소리, 문 앞에서 2번 두드리는 규칙적인 손놀림. 정일 씨 맞죠? 철구 씨 소개로 오셨다면서요. 지난주 판돈 정리합시다. 이자는 이번 달까지만 봐드릴게. 정일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달라붙었다. 제가 곧 일 시작해서 다음 주면, 다음 주가 이번 주가 되고 이번 주가 어제가 되면 곤란하죠. 남자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정일은 급히 지갑을 뒤졌다. 꺼낼 것이 없었다. 남자가 친절하게 메모를 꺼내 보였다. 얇은 종이에 적힌 얇은 글씨. 숫자만 굵었다. 그날 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방을 나왔다. 고시원 관리인에게 열쇠를 맡길 틈도 없었다. 너니 깜빡이는 골목. 편의점 냉장고가 윙 하는 소리를 냈다. 포장마차 천막이 흔들렸고 댄스학원 유리문에 붙은 광고지가 바람에 들썩였다. 그는 뛸 듯 걸었다.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멀리 가면 괜찮아지겠지. 사람은 도망칠 때 언제나 같은 꿈을 꾼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른 동네, 다른 골목, 다른 편의점 앞 화단에 앉아 있었다. 배는 규칙적으로, 그러나 무심하게 요동쳤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계산대 앞에서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내려놓았다. 문을 나서며 그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눈동자는 얇았고 어제보다 몇 살은 늙어 있었다. 점심 무렵 상문에게 전화가 왔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가 꺼졌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저녁 무렵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2글자가 화면에 오래 떠 있었다. 그 2글자를 보다가 그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핑소리와 함께 어둠이 한 칸 더 깊어졌다. 저녁 8시 다시 다른 판이 열렸다. 이번엔 정말 조금만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조금은 또다시 많이가 되었고 많이는 금방 모조리가 되었다. 빚은 달처럼 차올랐다. 그리고 달처럼 줄어들 줄을 몰랐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고개를 젖히면 천장 무늬가 소용돌이쳤다. 속이 비어 울렁거렸다. 눈을 감으면 마루 끝에 앉아 대패를 만지던 아버지의 손이 보였다. 눈을 뜨면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 있었다.
어디에도 따뜻한 김이 없었다. 새벽녘 그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에는 더 넣을 것도 더 뺄 것도 없었다. 집에서 들고 온 얇은 스웨터 하나, 낡은 수건, 그리고 포장마차 냄새가 밴 티셔츠. 그는 또다시 골목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더 멀리 가기로 했다. 더 멀리 가면 이자는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빚은 발걸음보다 빠르고 소문은 바람보다 멀리 간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이름은 이미 몇 개의 포장마차와 몇 개의 공책을 거쳐 몇 개의 혀끝에 올랐다. 어떤 소식은 결국 산 너머 마을까지 닿는다. 그리고 산 너머에는 밤마다 대문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정일은 모른 척 걸었다. 어둠은 등을 밀었고 새벽은 앞을 가렸다. 도시의 소음과 시골의 고요가등 뒤에서 엇갈렸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 어쩌면 끝까지도. 하지만 그가 믿지 않으려 한 사실 하나가 발끝에서부터 차갑게 올라오고 있었다. 어디로 가든 일하지 않고 먹는 밥은 결국 배에서 쓴다는 사실. 그리고 그 쓴맛은 이제 막 혀끝을 적시기 시작했다. 비가 올 듯 말 듯 흐린 날이었다. 장마 뒤끝의 습기가 골목에 내려앉았다. 정일은 다른 동네의 재래시장 주변을 서성였다. 생선 좌판에서 파도 냄새가, 국밥집 천막에서 김치가 피어올랐다. 배는 스스로 소리를 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내밀다 말고 주인의 눈빛을 보고 얼른 손을 거두었다. 학생,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비켜요.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다. 옆 좌판에서 떡 시식을 돌리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들었다. 정일도 한 조각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달콤함이 혀끝에 닿기도 전에 떡집 아주머니가 가위를 툭 내려놓았다. 거긴 아이들 거, 어른이면 어른답게.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뱃속의 공허만 또렷해졌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 끝 포장마차에 기댔다. 비닐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누군가 남긴 막걸리 잔에 입을 대려다. 포장마차 주인이 앞치마로 잔을 치웠다. 남은 술 함부로 대지 마. 탈난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 말마저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말이 길어지면 사정이 드러나고 사정이 드러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비늘처럼 얇은 자존심이 손끝에서 바스러졌다. 밤이 되자 비가 점처럼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장 통로에 넌이 젖은 바닥에 번졌다. 그는 닫힌 가게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배고픔은 뜨겁게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굳는다는 걸 그날 알았다. 한기가 등뼈를 훑었다. 눈꺼풀이 내려앉으며 귀에는 오래전 집 마당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물을 써는 소리, 물독의 바가지가 부딪히는 소리,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 잠이 오다 말다 끊겼다. 새벽 장을 터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자 그를 아는 상인이 다가왔다. 장날마다 마을을 오가던 자파상 김노인이었다. 어이, 정집 손자, 맞지? 인상이 낯익어서 너 여기서 뭐하냐? 정일은 웃으려다 웃지 못했다. 그냥 일자리 알아보러. 노인은 한참 그를 보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삶은 고구마 하나를 꺼내 쥐어줬다. 먹어. 대신 다음엔 남의 눈 피해서 살지 마라. 자존심은 배로 지키는 게 아니라 땀으로 지키는 거다. 그는 영업 후 고개를 끄덕였다. 고구마의 단내가 코로 올라왔다.
혀끝이 잠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따뜻함은 길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빛독촉이 다시 시작됐다. 지하 계단 위로 군화 같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낯선 사내들이 말끝에 이번 달까지만 일하는 말을 놓았다. 그는 몸을 빼듯 다른 골목으로, 또 다른 동네로 흘렀다. 배는 규칙적으로 요동쳤고 마음은 불규칙하게 꺼졌다. 며칠 후 시장을 다녀온 김노인의 입에서 마을 얘기가 흘러나왔다. 주모에게, 좌판 상인에게, 배달꾼에게로. 정선옥 씨 아들, 요 앞장에서 봤다. 말은 물처럼 번졌다. 물은 결국 낮은 곳으로 모이듯 그 소식은 산 너머 그 마을로 흘렀다. 그 시각 이선옥은 장독대 앞에서 젖은 고무장갑을 벗고 있었다. 이웃이 뛰어들어왔다. 선옥 씨, 나 오늘 장에 갔다가 혹시 일이 본 듯해요. 말은 못 걸었어. 꼬리형, 아이고, 내가 괜히 이런 말. 손에서 장갑이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다.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들렸다. 이선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께가 텅 비었다가 곧 뜨겁게 차올랐다. 정덕수가 방에서 기침을 멈추며 물었다. 뭔 소리야? 이선옥이 천천히 말했다. 여보, 일이 산 아래 장에 있답니다. 짧은 침묵.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무릎을 쓸어내렸다. 오래된 통증이 손끝에 잡혔다. 아니요, 내가 갈게요. 말이 나오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로 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쥐었다. 소금 한 꼬집을 찍어 주먹밥을 만들었다. 김치를 몇 장 챙기고 헌수건에 싸서 보자기를 맸다. 서랍을 열어 쌈짓돈 천막 끝에서 웅크린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마른 눈이 번쩍였다. 이선옥은 보자기를 더 꽉 껴안고 한 발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보니 뺨은 꺼졌고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다. 그럼에도 눈매는 어릴 적 그 애, 장독대 사이를 뛰어다니며 엄마 부르던 그 눈이었다. 이라, 나야. 숨이 목을 대에서 걸렸다가 풀리듯 떨어졌다. 청년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다. 이어 아주 낮은 목소리. 엄마. 그 한마디에 이선옥의 무릎이 풀릴 뻔했다. 그녀는 서둘러 보자기를 풀어 주먹밥을 꺼냈다.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 스민 쌀밥, 김치 몇 장. 뜨거운 건 아니지만 씹으면 힘이 나. 정일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허겁지겁 먹지 않으려 애썼지만 첫 입에서 눈물이 먼저 흘렀다. 밥알이 목에 걸리자 어머니가 물병을 내밀었다. 손등이 닿았다. 그 천이 집 같았다. 엄마, 나 많이 틀렸어. 빚도 있고 사람들한테 미안한 게 많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꾸짖는 대신 그의 이마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려주었다. 틀렸다는 걸 아는 데가 시작이야. 나머진 집에서 하자. 배부터 채우고 숨부터 고르고. 시장 천막 위로 비가 한번 세차게 지나가고 소나기가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왔다. 정일은 어깨를 조금 낮게, 어머니는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고 등 뒤로 포장마차 등불이 흔들렸다.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걸음을 일부러 천천히 했다. 자꾸만 빨라지는 아들의 발걸음이 숨가쁘지 않도록. 집 대문을 밀자 마당 흙냄새가 먼저 방였다. 툇마루에 앉아있던 정덕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순간 얼굴이 굳는가 했지만 곧 부드러워졌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말없이 가까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거친 손바닥, 그러나 온기가 있었다. 밥 먹자. 돌아오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 아들이다. 그 말에 정일의 목젖이 크게 한번 흔들렸다. 아버지는 마루 한가운데 깔린 돗자리 위에 앉아 자리 한 칸을 비켜주었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호박과 애송이버섯이 둥둥 떠 있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자 어머니가 조용히 덧붙였다. 이라, 국 먼저. 위가 놀라지 않게. 숟가락 소리, 숨소리, 기침소리, 새소리가 조금씩 맞춰졌다. 밥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정일이 입을 열었다. 빛과 도망, 고시원과 지하방, 외상장부와 독촉. 말이 엉키면 어머니가 물을 채워주었다. 아버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한참을 듣다가 단 한마디만. 남의 이름에 먹칠했으면 내 이름부터 닦아라. 급히 닦으면 문질러져 더 번진다. 천천히, 꼼꼼히. 그날 밤 오래 비어있던 작은 방에 이부자리가 다시 펴졌다. 어머니는 창호지 틈을 막고 얇은 이불 위에 담요를 하나 더 얹었다. 새벽엔 서늘하다. 불을 끈 뒤에도 어머니는 곁방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문틈으로 들리는 아들의 숨이 차분해지는 걸 확인하고서야 방으로 돌아갔다. 정일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다. 천장 무늬가 까만 강처럼 흘렀다. 그 강 위에 마당 등잔불이 하나 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작은 일이 시작됐다. 새벽에 물을 길어오고 장독대 주위를 쓸었다. 밭두렁 잡초를 뜯다가 손톱 밑이 시커멓게 물들었다. 허리가 금세 뻐근해졌고 손바닥엔 다시 물집이 잡혔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물집 위에 천을 감고 다시 호미를 잡았다. 해가 중천을 넘어갈 즈음 어머니가 멀리서 외쳤다. 이라, 점심, 그늘에서 먹자. 그늘 아래 김간 주먹밥과 장아찌, 보리차 한 주전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앉았다. 어머니가 땀에 젖은 그의 뒤통수를 수건으로 문질렀다. 뜨겁지? 괜찮아. 짧은 대화가 여름 바람처럼 오갔다. 저녁에는 낡은 지붕의 새는 자리 위에 얇은 함석을 덧댔다. 못을 박을 때마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각도를 가리켰다. 여긴 비가 바람을 타고 든다. 못을 사선으로. 그래야 비가 못자리를 타고 흘러. 정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못머리를 2번 두드리고 마지막 한 번은 가볍게 눌렀다. 딱 소리가 마당에 맑게 울렸다. 아버지가 미세하게 웃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칭찬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슬며시 눈길을 보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 때 누군가가 슬쩍 거들었다가 빼며 물었다. 허리 괜찮지? 처맨 다 그래. 장터를 지나다가 김노인이 손짓했다. 저번에 준 빗잔 말고 오늘은 내국 하며 삶은 옥수수 반쪽을 건넸다. 사람 사는 냄새가 그의 피부에 다시 벨 즈음 속삭임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집 아들 요즘 아침마다 나온대. 말도 줄었고 손이 빨라졌더라. 물론 모두가 곧바로 믿어준 건 아니었다. 어떤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어떤 말은 꼬투리를 달았다. 그러나 정일은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다. 밥은 여전히 땀으로 간이 맞춰졌다. 저녁이면 손등이 따갑고 밤이면 종아리가 울렸다. 잠들기 직전 그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은 도망 안 갔다. 그 한 문장이 밤을 지탱했다. 어느 날 비 예보가 있던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다. 지붕에서 떨어진 물이 마당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어머니가 급히 대야를 내놓자 정일이 먼저 뛰었다. 집 안으로 들이치는 물기를 삽으로 빗겨내고 새는 창호지에 임시로 종이를 덧댔다. 빗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이 집이 이제 좀 내 손에 익네. 빗줄기가 가늘어질 때 세 사람은 툇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비 내리는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장독 뚜껑에 동그란 소리를 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라, 빚은 우리가 같이 갚자. 손에 남는 게 생기면 이름도 같이 닦인다. 정일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에게 필요한 무게라는 걸 알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오래된 물집이 굿살로 바뀌고 있었다. 굿살은 보기엔 투박해도 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법이었다. 그날 밤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작은 종이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정일, 그 위에 조용히 덧붙였다. 다시 시작. 종이를 접어 베개싯 밑에 넣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멀어지고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났다 사라졌다. 이 집의 밤 공기는 더 이상 텅 비지 않았다. 아주 얇지만 분명한 온기가 돌았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면 그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날 생각이었다. 물을 길어오고 마루를 쓸고 장터로 어머니를 바래다 주고 오후엔 논두렁을 본다. 그 순서들이 그의 하루를 단단하게 묶을 것이다. 돌아온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다음 일을 이어붙이는 손놀림이라는 걸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그 무렵 마을 어른들이 종종 꺼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사람은 제 몸만 편하려 들면 결국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말에 꼭 붙는 이야기였다. 경북 들녘 끝에 김말순이라는 어머니가 살았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서강민만 품에 안고 살을 아꼈다. 새벽엔 떡시루에 김을 올리고 장날엔 장독대 옆에 앉아 콩을 고르며 하루를 이어갔다. 강민은 자라서 장부 계산에 밟고 손재주도 있었다. 모두가 저 집은 살림이 야무지다 하고 칭찬했다. 강민은 시내에서 일하던 윤서진과 혼인했다. 서진은 말씨가 고왔고 단정했다. 혼례 첫날 말수는 팥시루를 쪄 며느리 앞에 내밀었다.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엔 달달한 걸 먹어야 말이 달달해. 서진은 웃으며 받았다. 그때까진 모든 게 고요했다. 며칠 지나자 서진의 말끝이 조금씩 달라졌다. 어머니, 부엌에 그릇이 너무 많아요. 오래된 건 좀 비우면 안 될까요? 장독대요. 뚜껑이랑 항아리 사이에 먼지 많이 껴요. 비 오면 냄새도 나고요. 말수는 그래 그러자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비우자는 말은 그릇에서 시작해 방 하나, 마당 한쪽 말까지 닿았다. 말이 비워진 자리엔 서늘한 기척이 앉았다. 어느 저녁 서진이 차를 따르며 조심스레 운을 뗐다. 강민 씨, 신혼인데 분가하면 안 돼? 회사도 멀고 친구들이 다 놀려. 아직도 시골 기와집이냐고. 강민은 어딘가 찜찜했지만 어머니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우리 가까운데 전셋집을 얻어보려고요. 회사도 멀고 둘만 살 공간이 필요하대요. 말수는 잠깐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종이처럼 얇았다. 그래, 젊은 사람들 사는 법이 다 있지. 대신 이 집은 그대로 두자. 내가 기와만 더 선주면 겨울도 거뜬해. 분가하던 날 말수는 며느리에게 회색 남치마를 쥐어주었다. 장에 설 때 입어
주머니가 깊어서 네가 좋아할 거야. 서진은 감사해요 하고 받았지만 손끝 힘이 없었다. 문턱이 한 칸 더 높아진 느낌이었다. 분가하고 몇 달, 서진의 집은 금세 반듯해졌다. 흰 커튼, 새 식탁, 향기 나는 방향제. 손님이 오면 서진은 한껏 미소 지었다. 그런데 말이 짧은 대목이 늘어났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녁 약속이 많아서요. 기와집은 불안해요. 뉴스 보세요. 비 오면 무너진대요. 강민은 말이 막히면 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고 피했다. 피한 말은 어느새 큰 덩어리가 되어 집안을 굴러다녔다. 어느 날 서진이 좀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 씨, 솔직히 체면이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낡은 집에 사시는 걸 사람들 알면. 다들 뭐라 해. 아들이 잘 나가면서도 저 모양이냐고. 그래서 집을 처분하자. 어머니는 근교에 원룸을 얻어들이면 돼. 관리하는 분도 있고 같은 연배 어르신도 함께 계신데. 강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이 옳은가, 효도인가, 편의인가. 그는 한참 말문을 닫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하나가 모든 걸 움직였다. 그 저녁 말순이 뜨거운 죽을 휘젓고 있을 때 강민이 마루에 앉았다. 소리가 작고 또렷했다. 어머니, 집을 정리하려고요. 어머니도 조금만 떨어져 지내요. 관리인 있는 원룸이 더 안전하대요. 생활비는 내가 꼬박꼬박 보낼게요. 죽 끓는 소리가 복을 하고 꺼졌다. 말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어린 날처럼 고집세고 어른이 된 날처럼 약했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나야 하니? 강민은 눈을 피했다. 잠깐요. 편하시라고. 다 좋은 뜻이에요. 그 질이 좋은 뜻이야. 그래, 좋은 뜻인 건 알겠다. 그 말엔 울림도 화도 없었다. 그저 먼 데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평평했다. 그날 밤 비가 왔다. 기와 사이로 물이 새었다. 말수는 대야를 옮기고 젖은 방바닥에 헝겊을 깔았다. 등허리가 시큰했다. 그러나 불평은 나오지 않았다. 장독대 뚜껑을 눌러보고 마당 빗물길을 쓸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들렸다. 그래, 가라면 가자. 가도. 어미 마음은 여기 남겠지. 다음 날 서진은 빠르게 일을 처리했다. 계약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햇볕 잘 들어요. 관리비랑 생활비는 자동이체에 걸었고요. 짐은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옷만 챙기세요. 말수는 작은 보퉁이를 폈다. 손바느질로 꿰맨 남루한 호적삼 한 벌, 사진 한 장, 오래된 염주, 그리고 조심스레 말끝을 붙였다. 밥은 내가 스스로 챙겨 먹으면 되겠지? 서진은 환하게 웃었다. 그럼요, 어머니. 요즘은 배달 다 와요. 편하세요. 그 웃음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다. 해질 무렵 말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을 둘러보았다. 장독들이 비에 젖어 둥근 소리를 냈다. 부엌 처마 끝에서 빗물이 가늘게 떨어졌다. 이 집에서 아들이 처음 걸었던 날, 첫 생일상에 올린 미역국, 겨울밤 화롯불.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쳤다. 문간에 서 있던 강민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그래, 내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퉁이를 다시 묶었다. 묶고 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끈이 잘 묶이지 않았다. 손이 자꾸 떨려서였다. 묶음을 끝내고 불을 끄자 방 안이 휑했다. 바람이 창호지에 스쳤다. 그녀는 이부자리를 펴지 않고 마루 끝에 앉았다. 빗소리가 들렸다.
아주 한참 동안 그 밤 마당엔 달빛이 얇게 깔렸다. 창호지 너머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떨리는 손이 무릎 위에서 한 번, 두 번 포개졌다. 숨이 고르게 가라앉자 마음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소리가 울렸다. 가도 길이 있겠지. 그래도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문 밖엔 어슴풀에 새벽 냄새가 스며들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조용히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맑았다.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다. 윤서진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빠르게 움직였다. 작은 서랍, 옷걸이, 약통. 김말수는 마당 한가운데 잠깐 멈춰섰다. 장독대 뚜껑을 한번 눌러보고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재를 손끝으로 쓸었다. 한숨이 나왔다기보다 숨이 한 번 고였다. 어머니, 다 됐어요. 잠깐만 차에 타세요. 관리인분이 기다리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퉁이는 작았다. 호적 쌈 한 벌, 낡은 염주, 오래된 사진 한 장. 트럭이 시내길로 접어들자 창밖 들녘이 뒷걸음질 쳤다. 강민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마음이 어딘가 울퉁불퉁했다. 그는 옆자리를 힐끗 보았다. 어머니, 방이 햇볕이 잘 든대요. 그래, 햇볕 좋으면 뭐든 덜 상하지. 트럭이 군데군데 멈췄다.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서진이 전화를 받았다. 관리인분이 조금 늦으신데요. 앞 사거리에서 내려서 잠깐만 기다리자. 차가 갓길에 섰다. 사람들이 오가고 신호가 바뀌었다. 그때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나 여기서 내릴래. 어머니? 조금만 가면 되는데요. 괜찮다. 잠깐 바람 좀 쐬고 갈란다. 그녀는 보퉁이를 꼭 끌어안고 트럭에서 내려 인도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모퉁이를 돌 때 한 번 뒤를 보았다. 아들은 전화를 받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체크리스트를 넘기고 있었다. 말수는 그들의 얼굴을 더 보지 않았다. 발걸음이 스스로 길을 택했다. 터미널을 지나 오래전 약초를 캐러 다니던 야트막한 산자락으로. 산길은 여름 풀냄새가 진했다. 소리피 바스락거렸고 작은 가을이 바위를 핥고 지나갔다. 젊을 적 한 번 숨을 고르던 바위턱이 아직 있었다. 그 위를 지나 대밭 사이 좁은 오솔길을 비집고 올라가자 바위 두 장이 세워지듯 만나는 틈이 나왔다. 바람이 덜 드는 작은 굴, 비가 와도 물이 들지 않던 자리. 말수는 그늘에 앉아 보퉁이를 풀었다. 옷을 하나 깔고 나뭇가지를 모아 바닥을 정리했다. 첫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둘째 날 가을개서 물을 떠서 목을 축였다. 셋째 날 탐스럽지 않은 산딸기 몇 알을 따서 입에 넣었다. 입안이 떫었지만 배는 잠깐 잠잠해졌다. 밤엔 한기가 올라왔다. 굴 입구에 나뭇가지를 엮어 걸었다. 새벽엔 새소리가 가까웠다. 낮에는 바위 그림자가 시간을 알려주었다.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하루가 굴러간다는 걸 몸이 기억했다. 사흘쯤 되었을까. 나무짐을 진 나무꾼들이 오솔길을 올라오다 말순을 보았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잠깐 쉬어가는 중이요. 말은 짧고 단단했다. 나무꾼 하나가 배낭에서 삶은 감자 하나를 꺼내주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산길은 사람을 말리거든요. 고맙소. 근데 많이는 말고 나 혼자 먹을 만큼만. 그 뒤로 나무꾼들은 가끔 굴 앞에 작은 봉지를 두고 갔다. 군고구마, 보리빵, 소금 한 꼬집. 말수는 늘 밥만 받았다.
나머지는 돌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더 주면 마음이 무거워. 고맙다는 말이 모자라지니까. 나무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빛이 짙어질수록 굴 앞 풀잎이 눕고 일어섰다. 동네 아래에선 소문이 번졌다. 시내 원룸으로 모신다더니 김말순 어르신이 안 보인다. 산 쪽에서 본 사람도 있대. 마른 장터에서 우물가로, 우물가에서 주막으로 옮겨 다녔다. 그 말이 서진 귀에 먼저 들어왔다. 강민 씨, 이상한 말 돌더라. 어머니 산에 계시다네. 에이, 누가 산에 살아. 원룸에 계시겠지.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밤, 그는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얇았다. 장독대 사이로 바람이 지나다녔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 빗방울 떨어진 자리처럼 둥근 침묵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새벽밥을 먹고 산 쪽으로 향했다. 약초꾼 박 노인을 찾아가 물었다. 어르신, 혹시 우리 어머니 비슷한 분 못 보셨습니까?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위 굴 하나 있지. 그 근처에서 본 듯하네. 말수가 적고 눈이 맑았어. 강민은 그 길로 산을 올랐다. 숨이 찼다. 발목에 풀잎이 매달렸다. 가을을 건너며 신발이 젖었다. 바위턱을 오르자 좁은 틈 사이로 그늘이 보였다. 굴 입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더 새었다. 그러나 어깨선은 알았다. 어머니, 말이 나가자마자 목이 메었다.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빛이 눈동자에 얇게 깔렸다. 표정은 놀라지 않았다. 대신 입가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왔구나. 강민은 굴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손을 뻗었다가 머뭇거렸다. 말순이 먼저 그의 손등을 감쌌다. 손끝이 거칠고 따뜻했다. 잠깐의 침묵 뒤 강민이 말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아니면 원룸이라도. 여기서는 춥고 배고프잖아요. 춥다. 배도 고프다. 근데 마음이 덜 고프다. 여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제가 다쳤어요. 그 한마디에 말순의 시선이 흔들렸다. 강민이 계속했다. 어머니 없는 집은 소리가 비어요. 냄새도 비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편리를 효로 착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편한 자리를 찾지. 근데 편한 마음을 찾는 데는 시간이 더 든다. 바람이 굴입구에 걸린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숨 사이를 지났다. 내려가자. 같이. 내려가면 또 나를 떨어뜨릴 거냐? 아니요. 이번엔 제가 올라올게요. 그 말은 서툴렀지만 단단했다. 강민은 굴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모았다. 젖은 풀을 걷어내고 바닥을 넓혔다. 비닐포를 펴고 바람막이를 세웠다. 마을로 내려가 밥솥과 코펠, 담요를 사왔다. 저녁에는 작은 버너 위에 죽을 쑤었다. 쌀 한 줌의 들깨를 조금 풀고 소금을 한 꼬집 넣었다. 끓는 냄새가 굴 안을 채웠다. 입 벌려보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숟가락이 말순의 입가로 조심스럽게 갔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집 맛 같네. 여기가 집이에요, 지금은. 그날 밤 강민은 굴 입구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모기향을 피우고 담요로 어머니 발을 덮었다. 바람이 비켜갔다. 별빛이 조금 들어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짧게 되뇌었다. 내가 여기 있다. 사흘째 되는 날 동네 사람들이 산길로 올라왔다. 나무꾼이 소문을 냈고 박노인이 길을 안내했다. 굴 앞에 이르자 강민이 일어나 인사했다. 사람들의 눈이 말순에게로 다시 강민에게로 갔다.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훔쳤다.
김노인이 삶은 옥수수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입맛 돌 때까지 이거나 드슈. 애가 곁에 있으니 금세 살이 붙을 텐게. 말수는 미소를 지었다. 많이 치 말고 밥만 두슈. 나머지는 다음 사람 오면 주게. 사람들은 웃었다. 웃음 속엔 안도와 꾸지람과 응원이 섞여 있었다. 내려가려던 이웃 하나가 강민에게 낮게 말했다. 서진 씨한테는 이야기했냐? 강민은 잠시 침묵했다. 오늘 내려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산을 내려왔다. 집에 들어서자 서진이 물었다. 어머니 찾았어? 응. 어디 계셔? 왜 전화를 안 받아? 강민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산에 계셔. 그리고 나도 거기 있을 거야. 한동안.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우리가 얼마나. 장난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산으로 보냈고 내가 어머니 곁으로 올라가. 그게 내가 해야 할 첫 일 같아. 그럼 집은? 일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라고? 사람들이야 뭐라 할 거고 일은 다시 잡으면 돼. 집은 사람이 있어야 집이더라.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강민은 옷 몇 벌과 상처약, 성냥, 양말을 챙겼다. 문턱을 넘다 잠깐 멈췄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근데 이번엔 늦어지지 않을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돌아서 산길로 걸었다. 시간은 산의 속도로 흘렀다. 강민은 물을 길어오고 마른 가지를 주워와 불을 지폈다. 낮에는 바람막이를 더 단단히 세우고 밤에는 모깃불을 보강했다. 약초꾼에게 배운 대로 더덕과 취나무를 데쳤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올라와 소식과 반찬을 두고 갔다. 말수는 옆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앉았다. 기운이 조금씩 돌아왔다. 어느 비 내리던 날 굴 입구에서 비를 바라보던 말순이 말했다. 강민아. 네? 사람이 사는데 지붕이 높아야 하진 않더라. 너만 있으면 나는 덜 춥다. 강민이 웃었다. 지붕은 우리가 조금씩 높이면 돼요. 천천히. 빗줄기가 얇아졌다. 풀잎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낮은 굴 안에 뜨끈한 죽 냄새와 조용한 숨소리가 오래 머물렀다. 마을 아래에선 누군가가 말했다. 산에 두 사람이 산다. 아들은 전에 없던 사람 같다.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큰 소리로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산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그해 여름 산은 두 사람의 집이었다. 그리고 집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몸과 마음이 서로를 덜 춥게 만드는 자리라는 뜻이라는 걸 마을 사람들도 천천히 이해해 갔다. 가을바람이 산등을 한번 훑고 지나가면 굴 앞의 억새가 구불거렸다. 강민은 새벽마다 가을에서 물을 길어 와죽을 쑤었다. 들가에 한 꼬집, 소금 한 꼬집, 말수는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살이 조금씩 붙었다. 낮이면 강민은 내려가 품을 팔았다. 면사무소 앞 인부 모집에 이름을 올리고 공임을 받으면 쌀과 소금을 사서 올라왔다. 저녁엔 굴 입구에서 불빛이 어둠을 밀었다. 바람막이 부딪힌 바람이 이번엔 길을 달리 잡는 법을 배운 듯 고분고분해졌다. 한편 서진의 가게는 한여름 소나기처럼 무너졌다. 북쪽 물류를 맡겠다던 구모 씨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각서엔 도장 하나 제대로 없었다. 거래처는 대금지급을 독촉했고 임대인은 열쇠를 빼앗았다. 누구는 그릇이 컸다 했고 누구는 운이 나빴다 했다. 말은 많았지만 손내미는 이는 드물었다. 서진은 시장 가장자리 플라타노스 그늘 아래에서 밤을 났다. 흰 커튼과 방향제 냄새 대신
젖은 골목에 곰팡내가 팔에 밴 날이었다. 물이 이만큼 빠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인가? 혼잣말은 금방 바람에 부서졌다. 그 무렵 강민은 마을 장정들과 짐을 내리고 장작을 옮기는 품을 했다. 땀이 옷깃을 적셨다. 시장을 지나는데 눈에 익은 어깨가 보였다. 나무 벤치에 웅크린 사람. 서진이었다. 머리카락이 축축했고 손등에 작은 생채기가 보였다. 강민은 잠시 멈췄다가 분식집에서 따끈한 어묵국 한 그릇과 삼각김밥을 사와 벤치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손수건도 함께 놓았다. 몸부터 데워.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나온대. 난 산에 있어. 말끝은 단단했고 얄팍한 동정도 원망도 없었다. 서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눈이 빨갰다. 미안해. 그 말 외엔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리고 돌아섰다. 절을 올리듯 작은 인사를 하고 산길로 향했다. 이번엔 누구도 누구를 끌어내리거나 밀어 올리지 않았다.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었다. 누군가의 편리를 효라 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불편을 벌리라 여기지 않기 위해. 산에서는 삶이 더 단순했다. 강민은 굴 위에 얹을 작은 지붕을 만들었다. 나뭇가지에 비닐포를 덧대고 새끼줄을 감았다. 비가 오면 물기를 바깥으로 틀고 바람이 불면 모서리를 더 묶었다. 말수는 굴 입구에 앉아 실을 꼬았다. 강민의 외투 단추가 떨어지면 달아주고 손수건 가장자리에 작은 자수를 놓았다. 저녁이면 두 사람이 어둠을 사이에 두고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다. 네가 첫 돌 때 미역국이 짜서 국물을 3번이나 버렸지. 장을 보러 갔다가 비를 맞아 너를 품속으로 넣고 달렸지. 집은 벽의 재질로 완성되지 않았다. 서로의 몸과 마음이 덜 춥게 서는 자리가 집이었다. 마을 아래에서도 바람이 바뀌었다. 산에 두 사람이 산다. 아들은 얼굴이 달라졌더라. 누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는 말 대신 옥수수 한 통을 더 삶았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평가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날에 필요한 만큼만 도왔다. 굴 앞 돌 위에는 늘 반쪽짜리 감사만 올랐다. 많이 말고 밥만 두슈. 말순의 버릇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 사이 정일의 겨울도 바뀌고 있었다. 장터에서 사과를 훔쳤던 날을 떠올리며 그는 김씨 아주머니 좌판 앞에 섰다. 그때 사과 2알, 값 갚으러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사람이 늦으면 말이 길어지지. 근데 늦어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단 낫지.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다. 사과값 플러스 이자라고 그가 계산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아주머니는 봉투를 슬쩍 밀어 돌려주며 말했다. 한 알값만 받잖게. 나머지는 자네가 다른 데 가서 또 누구에게 갚게. 장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그날 오후 정일은 예전에 뛰쳐나온 곡물 창고를 찾아갔다. 반나절도 못 버틴 일꾼이었습니다. 다시 일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그날 일당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포대 1개만 들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한번. 말은 짧고 눈빛은 또렷했다. 선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1개로 뭘 해? 2개. 정일은 허리를 낮추고 포대를 끌어안았다. 호흡을 고르고 무릎으로 힘을 받았다. 첫 걸음이 무거웠고 2번째 걸음이 가벼워졌다. 어깨가 화끈거렸지만 그는 포대를 목적지까지 내려놓았다. 선임이 말했다. 이 맛을 이제 알았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못 하나를 또박또박 박는 법을 가르쳤다. 비가 드는 방향과 바람이 굽히는 각도. 못은 정면만 보는 게 아니야. 바람을 바라보고 서야 해. 정일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바닥의 굳살은 더 두터워졌다. 밤이 되면 베개신 밑에 작은 종이를 펼쳐보고 다시 접었다. 정일, 다시 시작. 그 말이 팔을 덮는 담요처럼 느껴졌다. 마을의 속삭임도 달라졌다. 그 집 아들, 아침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더라. 장날마다 김노인 짐을 덜어주던데. 여전히 곁눈질은 있었지만 곁눈질 사이로 미세한 신뢰가 싹을 틔웠다. 신뢰는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라는 걸 정일은 조금씩 알았다. 늦가을 첫 서리가 내린 날이었다. 강민은 굴 앞에 작은 화루를 앉히고 감자를 삶았다. 김이 오르는 냄새가 굴 안으로 퍼졌다. 말순이 감자 껍질을 조금씩 벗겨 강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뜨거우니 후, 불어먹어라. 강민이 웃으며 감자를 받는 순간 산길 아래에서 발소리가 났다. 서진이었다. 코끝이 빨갰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부 인사 드리러 왔어요. 이건 손난로예요. 산이 추워서. 말수는 봉투를 받았다. 고맙다. 그 말에 꾸지람도 빗독촉도 미련도 없었다. 서진은 강민을 보았다. 나는 아직 제자리예요. 근데 당신은 여기서 사람 같아 보여.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사람이지. 다만 사람다운 자리를 다시 찾으면 돼.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언젠가 나도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집을 만들게. 말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무겁지 않았다. 그날 서진은 굴 앞에 잠깐 앉아 감자 반쪽을 먹고 조용히 내려갔다. 누가 누구를 용서했다기보다 각자의 길이 서로를 덜 춥게 스치는 법을 배운 날이었다. 눈소식이 들린 뒤 정일은 작은 장부를 펼쳤다. 갚은 내역과 남은 내역. 한 달에 2만 원, 석 달이면 여기는 끝. 숫자를 적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루 끝에서 대패질을 하다가 손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이제 손에 남는 게 많다. 어머니는 장독에 새 간장을 부으며 웃었다. 이 집 냄새가 돌아왔네. 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과 2알을 꺼냈다. 김씨 아주머니가 다음 사람에게 갚으라며 준 과일이었다. 한 알은 택배 아저씨에게, 한 알은 우물가에서 만난 아이에게 건넸다. 이건 누군가 나에게 빌려준 거라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사과가 어디로 가요? 정일이 웃었다. 사람 손 타고 다시 누군가에게로. 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 산은 더 조용했다. 굴 안에 모로 누운 말순의 숨이 들고 났다. 강민은 모기향 대신 향을 피웠다. 작은 불씨가 천천히 탔다. 그는 어둠 속으로 낮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 있겠습니다. 오래. 그 말은 굴천장에 닿았다가 서서히 내려와 그들의 이불 사이에 누웠다. 아래 마을에서는 정일이 창호지를 잠그고 이불을 당겼다. 오늘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덮었다. 사람은 제자리에서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다. 한때는 떠나야 알게 되고 한때는 돌아와야 알게 된다. 밥은 땀으로 간이 맞고 집은 서로의 천으로 완성된다. 신뢰는 나 혼자 쌓는 탑이 아니라 같이 오르내리는 계단이었다. 업은 씨앗처럼 자라지만 빛은 돌아오는 길마다 새로 비춘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굴 앞에 들꽃이 핀다. 장터에는 새 미나리가 오른다. 장독대 핵간장 냄새가 퍼지고 우물에서는 물맛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어떤 사람은 마을에서 작은 하루를 쌓는다. 그리고 그 작은 하루들이 모여 서로를 덜 춥게 하는 큰 집이 된다. 그 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머니가 웃으며 이렇게 답할 것이다. 네가 있는 데가 집이지. 네가 땀 흘린 데가, 네가 미안하다고 말한 데가, 네가 다시 시작한 데가